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할 토픽은 이제 테라폼 IAC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AWS니까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뭔가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썸 IAC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타입스크립트 백엔드 모임이 갑자기 테라폼 하면서 이제 좀 물음표핑이 좀 찍힐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여기서 이제 AWS 클라우드를 써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럼 반대로 안 써봤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안 써봤다? 안 써보나? 대부분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테라폼을 혹시 써본 적이 있다. 아니면 테라폼 말고 이제 IAC 같은 그런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꽤 있군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발표는 살짝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 타입스크립트 백엔드 모임에서 이 테라폼을 주제로 한 이유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현재 클라우드를 직접 매니징하고 운영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니까 이제 지금 시대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테라폼도 IAC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발표해서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IAC를 대충 왜 해야 할까 하고 그리고 이제 IAC 종류 중에서도 이제 명령형의 이제 IAC 툴이 있고 또 명세형 IAC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인프라를 관리한다면 그냥 뭘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라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실습 예제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만 안 넣어. 네, 맞습니다. 지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당근마켓에 재직하다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하고 그다음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뭔가 될 줄 알고 창업을 했는데 그냥 작은 벌레였던 걸로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IAC를 이번에 왜 해야 할까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포털 들어가서 이제 하나 클릭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작은 리소스를 하나만 올리는 거는 금방 끝나겠지만은 작은 리소스가 아니라 서브넷도 설정해야 되고 파라미터 그램이나 그런 것도 다 셋업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그것들을 코드로 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에는 예제들을 하고 또 AI는 그 예제를 또 만들어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AC가 지금 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기에 이제 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AWS 저는 이제 사실 AWS밖에 안 써봤는데 AWS에서 이제 리소스를 뭔가 만들면은 프리셋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붙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서 비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게 이제 부과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옵션이 되게 작은 컴퓨팅 사이즈를 원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없게 되거나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코드로 만지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거는 이제 그냥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AWS 안에서 한 이야기지만 콘솔에서 잠깐 뭔가 갑자기 왜 리소스가 생성이 안 되거나 그런 에러 메시지가 안 뜰 때가 있거든요. 그걸 왜 생성이 안 되는지 알려주지를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테라폼으로 이제 IAC를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보편적인 이제 필요성인데 그냥 정확하게 의견 인프라를 생성하는데 저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제 2, 3의 동료가 왔을 때 인프라 세부 사항을 이제 웹 콘솔을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5초씩 되는 이제 로딩 시간을 버텨가면서 인수인계하는 것보다 그냥 리파지토리 하나 똑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인수인계 사항도 더 좋겠죠. 나머지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관리가 덜 친숙한 분들에게 이제 팔아보는 잡사가 포인트는
너무 쉽긴 합니다. 요즘 시대에서. 그리고 그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테라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어떤 것들 다 제공하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라폼 프라이빗 서버넷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이제 약간 신입 주니어 시절부터 이제 제가 AWS를 직접 관리를 했었어야 됐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클라우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모던 아키텍처나 이제 스케일 구조 대응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눈이 더 빨리 뜨이게 되고 좀 더 어떤 도구를 쓰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보안 대응 트래픽에 대한 더 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서버 비용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역량이어서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고 나서도 뭐 그대로 쓸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웹 콘솔 구성하기가 쉬우니까 테라폼 IAC를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IAC 중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명령형하고 명세형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유명한 걸로는 이제 명령형으로는 이제 CDK가 있고 뭐 AWS CDK, Azure CDK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이제 작성된 플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저희가 뭐 고랭이나 파이썬이나 노즈레이스 같은 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걸 이제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명세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JSON이나 YML 그리고 약간 하시코드사에서 말하는 테라폼 HCL이라는 명령어로 이제 뭐 테라폼 팩터, 볼트 같은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명세형이라고 부릅니다. 명세형은 약간의 프로그래밍이 살짝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약간 코드로 보면 코드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제이슨처럼 이렇게 YML처럼 이렇게 약간 명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각각 언제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좀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명령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를 구성할 때 쓴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처럼 이제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나 지금 레지스 하나 필요하니까 이 서비스에서 레지스 하나 요청해야지 같은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명령형 같은 게 좀 효과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만들 때 그리고 대용량 비디오 프로세싱 같은 거 할 때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공통적인 거긴 한데 인프라 생성을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생명 주기가 관리되어도 괜찮은 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쉽게 변경할 수 없지만은 이 책상들의 위치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원할 때, 요구할 때 구조를 바꿔도 될 때 이제 명령을 쓰고 대신 막 이렇게 건물같이 막 외벽 막 위에 있는 막 스피커 이런 것들을 막 쉽게 변경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선언할 때는 이제 명세형을 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어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과 좀 반대로 명령형 IAC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경우는 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피하는데 내가 명령형 IAC로 만든 예를 들어 플루미 같은 거나 뭐 AWS CDK로 이제 만든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제2, 제3의 개발자가 보면은 결과가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경 관리 추적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모듈화가 좀 심해지거나 이제 함수화가 좀 심해지면은 작업자에 따라서 인지부하 그러니까 이걸 짠 사람이나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지부하 편차가 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생명 주기에 관리하는 것가 아닌 것들을 이제 CDK로 관리하는 것을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플루미가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플루미도 사실 좀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플루미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의 결과가 상태로도 관리가 되고 이 상태 관리하는 방법이 제가 사용하던 도구인 테라폼하고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플로미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한 회사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한다면은 명세형 IAC를 되도록 쓰도록 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테라폼을 쓰자.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클라우드 관리하는 IAC 커뮤니티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제 또 코드형으로 관리하는 그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다면 과연 플로리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본론인데 이제 테라폼을 앞서 설명하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라폼 말고도 이 하시코프라는 회사에서는 테라폼 말고도 이제 데브옵스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클라우드화하여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번 연도 2월달에 이제 IBM이 인수되어서 상장 해지되었고 약 58억 달러의 이제 시총을 앞두고 그와 비슷한 이제 오픈소스 기업 멜라스가 86달러. 그래서 이렇게 좀 커다란 규모의 이제 데브옵스 제품들을 이제 서비스하는 하시코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그가 바로 이제 테라폼이고 하시코프는 이제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자로 이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테라폼, 해커, 웨이포인트, 노마드, 볼트, 바운더리, 컨설팅 이렇게 좀 적혀져 있지 않지만 베이런트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테라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테라폼은 그냥 IAC 도구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거창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라폼은 뭐 상태라는 개념이 또 존재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프로바이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AWS든 뭐 애저라든지 뭐 GCP라든지 이런 것들도 테라폼으로 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락킹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변경 사항에 대한 계산도 합니다. 이 상태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에 대한 이제 그 변경 사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백엔드가 제 전문 포지션인데 인프라하는 아저씨들에게 이제 테라폼은 사실 되게 작은 영역이긴 합니다. 단순하게 클라우드 환경 구성하는 데 쓰이는 영역이고 사실 인프라 아저씨들은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 레이어들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 구성의 CI/CD, APM, 모니터링 이 부분에 사실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전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은 이제 스타트업일 경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아마 이 세 개 역할을 같이 하겠죠. 제가 딱 이 환경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소하게 예제같이만 지금 예제하는 줄 알고 그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테라폼 개념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빨리 넘어갈 거예요. 사실 개념은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라폼 리소스라는 게 있고 리소스는 이제 대부분 그냥 클라우드의 리소스들을 의미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킹 스페이스 외부의 리소스들을 불러올 때 아웃풋은 이제 리소스나 데이터의 이제 리턴 값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인데 코드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이 아마 리소스로 선언을 하는 도구고 여기 위에가 이제 리소스로 이제 리소스를 선언하는 도구입니다. 서브넷을 선언을 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VPC에 대한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웃풋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외부 프로젝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제가 그 발표 자료는 나중에 어차피 공유가 될 거니까 이거는 그때 보시고 그냥 바로 예제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스 코드는 이건데 드레이크진
다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혹시 거기 끝까지 다 들리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예제가 한 10분 내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예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실제 제가 쓰는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라폼 이닛을 하고 이제 테라폼 이닛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버킷하고 이제 다이나모DB 테이블입니다. 버킷은 이제 뭐 왜 필요하고 다이나모DB 테이블 왜 필요하냐면은 테라폼의 이제 상태가 저장되는 것을 S3 버킷에다가 상태를 저장을 하고 이제 다이나모DB 테이블에는 이제 이 지금 워크스페이스 누군가 작업 중이니까 너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없어 이런 락 같은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TVM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테라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닛, 플랜, 어플라이 딱 이 세 개만 알면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제 처음 테라폼 이닛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리고 싶은 리소스를 한번 올립니다. 리소스는 예제는 이걸 할 건데 ECS 클러스터를 만드는 걸 할 건데 아마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엘라스틱 빈스토크나 서버리스로만 처리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좀 워크플로우에서 컨테이너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배치 작업 수행한다거나 그럴 때 ECS가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여러분들 돕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특징들은 그렇고 그리고 또 유명한 기업들도 이제 개발자가 50년, 60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ECS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K8에서 넘어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회사 규모가 작다면 ECS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예제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이닛으로 이제 S3 버킷하고 다이나모DB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게 최소한의 이제 셋업입니다. 이 셋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필요한 이제 ECS 클러스터를 구성할 거거든요. ECS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면은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가 이제 config 파일입니다. 이 config 파일에는 파일명은 이제 제가 그냥 멋대로 지은 거예요. 위치도 약간 제가 멋대로 지은 거긴 한데 생각보다 이 포맷이 그렇게 낯선 포맷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추후 사용할 때 이렇게 크게 변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테라폼을 선언을 해주고 이제 버킷은 어떤 거고 이 버킷의 어느 경로에 상태를 저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config 파일에 여기서 셋업을 하고 이제 ECS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셋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모듈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 계정에 대해서 ECS 클러스터만 연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서 ECS 클러스터에서 ECS를 선언하고 클러스터 네임은 이 이름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드 이제 환경에 대한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스테이지나 뭐 스테이지 다른 스테이지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보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고
ES를 아닐까? 그렇습니다. ES를 하면 물론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리소스들이 이제 생성이 될 건지 이제 프리뷰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내용을 내가 의도한 내용이 잘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도한 게 맞았다고 하면은 ES를 눌러서 클러스터 생성에 진행을 하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만 가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이라는 게 또 셋업이 되는데 이 아웃풋은 뭐냐면은 이 ECS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른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퍼티로 빼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ECS의 ARN-도 ID 값, 네임, 그리고 이제 execution 롤, IRN, ID 이것들을 이제 ECS의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아웃풋 값으로 빼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제 참조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방금 어플라이 때려서 만들었으니까 프로그램 해보면은 클러스터에 이거 서울리 전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짜잔. 네. 지금 사실 단순하게 클러스터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제 로드 밸런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몇 분까지죠? 30분 동안 하셔도 돼요. 30분 동안 하셔도 돼요. 30분. 지금 40분. 제가 그 55분까지. 55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생각하면 뭐 작업 중이래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단 저는 작업 중인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다이나모DB랑 연결을 해두면 여기서 이제 락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예제 만들다가 도중에 꺼버려가지고 락 관리가 안 되는데 이제는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감봉되는 모습. 이렇게 쉽게 알려줍니다. 여기다가 락 아이디를 마니셔에 있는 거를 강제로 풀어줍니다. 이거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없으니까 그냥 바로 푸는 겁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 락 걸려 있는데 혹시 누가 작업 중인 거 있나요? 이렇게 반드시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플라이 하면 이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X를 누르고 무엇을 선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 밸런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V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걸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 퍼블릭 앱으로 쓸지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앱으로 쓸지 이런 것들인데 이때 이제 서브넷을 VPC의 셋업을 이제 모두 가져올지 그거를 여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LV를 셋업을 할 때 이제 VPC 같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셋업이 중요한데 그 셋업을 할 때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앞에 데이터를 선언을 하고 이제 리소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름 그다음에 여기다 ID 값에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올 VPC ID에 대한 스트링을 여기다 박아주면은 이제 이 코드를 수행을 할 때 여기서 제가 이렇게 data.vpc.default.id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은 이거는 이 ID 값을 직접 웹사이트 가가지고 제 개인 셋업에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클라우드 구성하시는 분들은 VPC를 직접 셋업하기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데이터라는 이 명령문을 통해 가지고 리소스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LB 선언해가지고 LB를 만들고 이건 인터널 랩톱으로 쓰는 거가 아니고 또 이건 HTTP 서빙 목적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셋업을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찾아온 명령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리스너에 대한 리스너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너가 443 토크가 사용할 이제 ACM도 또 선언을 하고,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LB 셋업은 조금 오래 걸려서 다른 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B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에다가 이 LB에 대한 이제 리소스를 다른 곳에서 참조할 수 있게 아웃풋을 선언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ECS를 활용한 이제 컨테이너 프로젝트를 올릴 때 쓸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VPC나 서브넷에 대한 정보를 이 데이터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이번엔 조금 특이하게 이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컨피규레이션에 이제 제가 선언했던 ECS 리소스가 존재하는 그 테라폼 스테이트의 위치 여기다가 박아주시면은 이제 제가 ECS에서 아웃풋으로 놨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데이터 서비스 앱 두 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ECS만 예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선문에 여기 서비스를 선언을 하는데 데이터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서비스 언더바 ECS 아웃풋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선언했던 이 값을 이제 참조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보면은 이제 리소스의 이제 서비스 ECS 그리고 아웃이라는 타일인데 여기서 선언했던 거를 여기서 선언했던 거를 이제 왼쪽에 서비스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서비스를 선언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거기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 클러스터 아이디하고 이름 가져오고 네임 가져오고 이것들을 이제 제가 선언한 ECS 태스크를 생성하는 코드에 쓰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은 ECR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리파지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제 컨테이너를 업로드할 수 있는 ECR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미지 100개가 넘어가면 100개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삭제를 시킨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이제 AWS 리소스의 롤들을 여기다가 선언합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것도 여기서 오토스케일 도록도 좀 넣어놨는데 이건 만약에 참고하실 분들 있으면 오토스케일 도록 다시 써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LB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제 제가 컨테이너라고 이 ECS 클러스터를 활용한 컨테이너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살짝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제 다른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선언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셋업이 됩니다. 뭐 클라우드 와치 로그부터 ECR 리파지토리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스트 디피니션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제가 올 컨테이너에 대한 스펙 명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약간 약시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좀 오래 걸리니까 바로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대충 뭐 다 했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ECS 클러스터는 아마 ECS 클러스터 같은 AWS 클라우드인 여러분들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테라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했는데 디렉토리들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디렉토리에다가 리소스 어떤 것들을 받는 게 좋을까. 근데 사실 모든 정답은 다 책임과 역할로 이제 책임과 역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동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면은 그렇죠. 되게 쉬운데 저는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처음에는 뭐가 같이 움직이고 어떤 것들이 같은 책임을 하고 어떤 것들이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를 텐데 그냥 자기 틈에 아니 자기가 아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잘 나눠가지고 써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규칙과 철학대로 나누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점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이걸 토픽으로 사실 잡고 싶었는데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같은 거 같이 써도 되나? 근데 물론이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하고 같이 쓸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인프라 레이어를 따로 관리해서 이제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쓸 때는 이제 네트워크나 VPC나 서버넷 같은 주소들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스트링으로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다가 박아서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환경변수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직이 커져가지고 이제 로컬 머신으로 이제 소스 코드 내에서 이제 모두와 함께 작업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아틀란티스 깃허브에다가 이제 CI/CD로 아틀란티스를 이제 구성해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어느 PR 단위로 인프라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PR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PR에서 이제 명령어를 날리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구나를 되게 클리어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커졌을 때는 이제 아틀란티스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관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서비스까지 뛰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치만은 아마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제가 남겨놓은 이 깃허브를 통해서 한번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한번 시행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 리드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구성해 놓거든요. 예. 백엔드 초기화, ECS 생성, 이제 로컬 생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마이크 들고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측부터 갔다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모니 백엔드 개발자 배광호라고 하고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 혹시 그 테라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실 때 제일 크게 느낀 페인 포인트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테라폼을 쓸 때 가장 크게 느낀 페인 포인트. 그 사실은 그냥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저는 이제 서치 엔지니어를 했었고 저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이제 검색 관련된 모든 리소스를 다 테라포밍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가장 크게 페인 포인트는 디렉토리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선언한 디렉토리마다 이제 리소스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위치를 변경할 때가 저는 가장 커다란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테라폼으로 이제 관리된 리소스가 단순하게 10개, 막 20개 이게 아니라 진짜 막 몇백 개씩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디렉토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우리가 아레나를 바꾼다, 약간 이런 것과도 같아가지고 디렉토리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디렉토리 내용을 바꾸면 테라폼 스테이터스가 존재하는 이제 패스들의 위치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것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관리가 이제 따로따로 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분명히 코드상으로는 요거는 이제 C7i 뭐 4X 아지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멋이 스펙이 달라져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누가 변경했지, 누가 스펙 업을 했지, 누가 스펙 다운을 했지 이것들의 히스토리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커밋 로그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플랜 때리고 내가 플랜 때려봤는데 이거 분명히 변경되면 안 되는 변경이 된 일이 갑자기 생겨요. 그때가 가장 좀 열이 좀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히스토리를 다 찾아가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게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틀란티스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틀란티스로 하면은 사실 이제 아니요, 이건 아틀란티스랑 쓰는 거랑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금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이제 내가 디렉토리를 구조를 바꾸거나 상태 위치를 바꿨을 때 그 상태 위치를 똑같이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좀 짜치고 고통스러운 거고, 아틀란티스는 이제 작업을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발자 5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20명, 30명에서 각 팀에서 주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어느 팀이 어느 인프라를 만지고 있는지, 어느 팀이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지를 이제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가 이제 아틀란티스를 쓰는 거긴 네, 합니다. 페인 포인트 죄송합니다. 페인 포인트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또 누가 인프라를 바꿨는지가 맞습니다.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안 돼서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정확히 두 번째는 그거는 아틀란티스가 뭐 이제 작업자별로 어떤 이력을 수행했는지 약간 자연어로 뭐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지원이 좀 될까요? 자연어, 사실 자연어로는 그냥 뭐 아틀란티스 플랜, 아틀란티스 어플라이, D 약간 이런 명령어들을 보는 거라 가지고 대신 이제 무슨 작업이 페어로 좀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리소스나 그 디렉토리 위치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 모듈 써보는 거 어때요? 이런 것들을 PR 한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모임을 20분 빨리 시작해갖고 편히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천천히 호흡으로 일단 안녕하세요. 사실 그 질문 좀 이어지긴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플러미를 사용했던 경험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개발자는 플러미를 좀 사용할 줄 알아가지고 이런 세팅을 잘 해놨어요. B라는 개발자분은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그때 이제 콘솔로 들어가서 어떤 작업 수정을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장애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플러미를 돌아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전부 크래시 나더라고요. 이런 거 좀 관리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제 플룸이라는 도구도 그렇고 테라폼이라는 도구도 그렇고 이제 사실 충돌을 관리하는 거에서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게 이제 뭔가 제이슨 같은 걸로 이제 AWS에서 이제 하나하나 옵션 값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밸류로서 이제 값을 제공하는 공작을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플루미도 놓칠 수도 있고 그 AWS 플루미도 놓치고 테라폼도 놓칠 겁니다. 아마 같은 원리일 거라서 사실 그런 이제 변경에 대한 충돌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장애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테라폼이나 플러그인은 그런 것들을 잘 막아줘요 라고 답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 막고 이 상태를 많이 반영하기 전에도 이제 다 체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놓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장애가 나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플랜 B를 항상 만들어두는 거를 추천을 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 마이그레이션이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인프라를 아예 하나의 모듈로 두고 보통 A 블루그레인 수합을 많이 하거든요. 클러스터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나타나면 바로 B 이 전체 커다란 모듈을 A로 두고 바로 B 모듈 똑같이 카피한 B 모듈을 두고 그냥 도메인 수합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면은 신경 써서 작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페인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야 다 기쓰고 머큐리를 쓰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서버에서 직접 붙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누가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해요 얘기 안 하면 누가 덮어 써버리고 막 그런 별일이 다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그때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다 기써라, 직접 붙지 마라, 컨벤션을 다 강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뭐 테라폼이나 어떤 거는 쓰면은 결국 저 명령으로 하여금 서버에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컨벤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 경험상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사실 테라폼을 거의 6년 전인가 되게 오래전에 안 써봐가지고 그때도 그냥 맛만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혹시 그 서버의 장애상이나 그런 다른 매트릭에 연동되어서 저렇게 좀 자유자재로 하는 경해수 같은 그런 거를 미리 짜놓고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같은 것도 혹시 할 수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할 수 있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답변이 달라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가 있고 플랫폼 레이어, 컨테이너 레이어가 있고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약간 등등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인프라 레이어밖에 못하긴 하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섞여 있다면은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은 다른 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프라 레이어는 이제 각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니터링 붙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긴 합니다. 테라폼은 사실 이렇게 HCL 명령문이고 사실 프로바이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제 뭔가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는 이제 모듈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좀 저희 팀에서 자주 썼던 건데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 올릴 때마다 이 모듈을 참고해가지고 그냥 이 모듈을 그냥 가져다 쓰세요. 이런 거거든요. 뭐 퍼블릭 망을 10거냐 아니면 뭐 네트워크 개수를 몇 개를 하냐 CPU 개수나 뭐 램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 때려 넣어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회사 같은 데서 클라우드 같은 거 좀 쓰다 보면은 비용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이제 테라폼으로 관리를 했을 때 좀 더 이점이 있는가 아니면 테라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테라포스트라는 그런 오픈소스가 있는데 사실 지금 유료거든요. 테라폼 코드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 테라폼 코드 봤을 때 이거 비용 얼마 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게 유료긴 한데 근데 사실 무료로 잘 찾으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IAC를 하면 전 되게 좋은 게 웹콘솔로 만들었을 때는 프리셋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작은 타이니한 인스턴스를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웹콘솔이기 때문에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막 약간 그런 프리셋을 하는 건 이해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코드로 하게 될 경우는 되게 디테일한 셋업도 할 수 있고 약간 웹콘솔에서 하지 못한 셋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비용 측면으로는 측면으로 셋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IAC 자체가 비용을 줄이지는 않기는 한 것 같습니다. 쉬운 검토인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인기가 네. 감사합니다. 쑥 사라질 생각이 있었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인프라 쪽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온프렘으로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는 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납품을 할 때 서버를 50개 또는 60개, 70개를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동은 아주 잘 되는데 반대로 온프렘에서는 동작을 하려니까 오픈스택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인프라를 많이 깔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트랜스크립트 몇십만 줄을 짜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또 힘들어서 이제 안서블이나 이런 플레이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온프렘에서는 어떤 좀 IAC를 쓰면 좋을지 같은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앤서블과 플레이북 일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 서버 50대를 그냥 한 번에 바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프로비저닝 이 이미지에 대한 베이직한 셋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베이브런트라는 패커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굽고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이 끝난 이미지를 서빙을 할 때 이제 조정하는 거 이제 앤서블과 플레이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폼으로도 앤서블과 플레이북을 같이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폼으로 이제 끝에 이제 조정하는 그런 역을 할 건데 사실 온프레임까지 가면은 저는 이제 테라폼을 굳이 하기보다 그냥 앤서블이나 시쉘 스크립트를 더 잘 다루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테라폼은 사실상 그 올라가 있는 현재 구현되어 있는 상태하고 내 코드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아주 그냥 그런 도구지 뭔가 대신해서 해주는 도구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패커 앤서블 딱 이 두 가지만 추천하고 안 할 것 같습니다. 분명 거기 오픈스택에 맞는 또 프로바이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팀원들이 하거나 이렇게 정량적으로 수치화를 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코드가 사실 라인 오브 코드나 이런 그 엘콤 수치를 나타내는 게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좋아서 한번 여쭤보긴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감사합니다. 저 없으면 저도 한 번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이제 전 직장이 당근마켓에서 초창기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ISC 도구를 도입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창업했을 때는 뭐 바로 도입을 했는지 그 두 개 도입하는 시기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당근에 제가 오기 전부터 테라폼을 쓰고 있었고 이제 그냥 오자마자 이제 테라폼을 주로 쓰는 분이 많은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글 주면서 요거 블로그 글하고 테라폼 코드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눈물 날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스타트업이나 사실 저는 테라폼을 이제 뭔지 아니까 그냥 어느 토익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다 테라폼 셋업을 다 해둡니다. 사실 VPC까지는 좀 너무 앞서 나가긴 했지만 VPC는 아니더라도 뭐 ECS 클러스터까지만 올리고 사실 클러스터 돈 하나도 안 들거든요. 클러스터까지만 올리고 이제 필요할 때 배치 잡을 하나씩 돌린다던가 아니면 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스프링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올려야 되니까 그거 같은 경우 오토스케일 자동으로 걸어주다던가 그런 스크립트를 그냥 만들어두고 컨트롤 C 그래서 이번 창업한 것도 그냥 똑같이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